오늘 영어 원서 첫 페이지부터 제대로 읽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해서 크게는요, 세 덩어리의 이야기들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어 원서를 읽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준비물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영어 원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영어 원서가 있다면 사전이 필요하죠. 해서 먼저는 이 사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사전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사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가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사전을 갖다가 단어를 찾는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단어 공부와 또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러면 그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무작정 그냥 앉아가지고 닥치는 대로 단어 공부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어떤 방법이든 나는 단어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어 공부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또 많은 시간 투자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적어 놓은 거죠.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이 공부한 내용이 나중에 우리 영작하는데, 스피킹을 하는 데까지 도움을 받으려면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그 방향에 맞춰서 기초를 쌓아가줘야 돼요. 나중에 가서 영어 원서 내가 지금까지 읽은 이 경험을 어떻게 영어 회화에 살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고민하면 이거 늦는단 말이죠. 그래서 스피킹까지 일석이조로 영어 원서 읽기, 이 공부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오늘의 내용, 어떤 것들 다룰지 제가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필수 준비물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내가 이제 읽고자 하는 영어 원서가 내 앞에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특히나 영어 원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어의 기초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이 사전이 너무나 중요해요. 결국은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읽어야 내용 파악이 기본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인데, 사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사전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죠. 영어로 검색하고 그 뜻이 한글로 적혀있는 영한사전이 있고, 영어로 처음부터 모든 설명들이 적혀있는 영영사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영영사전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 그것에 관련해서 영상도 만든 적이 있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영어 원서를 처음 읽는데 처음부터 영영사전을 쓰면 그럼 더 좋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 아니면 나는 계속 영한사전을 써왔는데 영영사전을 꼭 써야 하는 걸까요? 라는 식의 질문,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영영사전의 질이요,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영사전의 질이 더 좋다는 것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영한사전은요, 어쨌거나 영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옮겨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뜻의 갭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설명하는 사전이 있거든요. Korean English Dictionary가 되겠죠. 그러면은 한영 사전이 되겠는데, 한영 사전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영어로 100%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꽤 많이 존재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당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정입니다. 정. 우리나라의 정. 한민족의 정. 이거 영어 단어 안에서는 한 단어로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이란 말을 영어로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그 완성도가 언제나 100점 만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100%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펜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로도 뭐 펜이네요. 사실 외래어네요. 연필이라고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 말로 연필, 영어로는 pencil, 이런 식으로 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경우 의미가 그대로 100% 잘 전달이 돼요.
근데 명사 중에서도 정 같은 거 전달 안 될 거고,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단어들은요, 아무리 잘 만든 영한 사전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말로 그 뜻을 딱 봤을 때 실제로 원어민들이 인지하는 이 단어의 뉘앙스를 100%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어를 영어로 고지고대로 설명해주는 영영사전의 질이 조금 더 좋다라고 저는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영영사전만을 꼭 써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그 이제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설명함에 있어서 생기는 의미상의 차이, 뉘앙스의 차이를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 자체가 막 이제 내가 단어를 그래서 헛공부했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도의 중요성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원서를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영어 공부 자체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그런 분들은요, 영한 사전을 그냥 편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정숙 님이 지금 댓글로 적어주셨는데, 사전을 많이 안 쓰고 스마트폰으로 찾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전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전인 거예요. 종이 사전을 쓰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종이 사전을 쓸 이유가 없어요. 종이 사전의 모든 내용이 웹에서 또는 앱으로 검색이 가능한데 굳이 우리가 시간 들여서 무거운 종이 사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앱이 됐든 웹이 됐든 다 좋습니다. 온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사용해 주시면 되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처음부터는 그냥 영한 사전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 영어 실력이 향상이 돼서 기본적으로 영영사전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 들면, 그럼 그때 가서 영영사전을, 자, 영영사전만 쓰시기보다는 영영사전을 같이 합해서 혼합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가 제 추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영사전만 쓰다 보면요, 어쨌거나 한 단어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이 영한사전 쓸 때보다는 조금 더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영사전만 쓰기보다는 영한사전을 주로 쓰되, 그러다가 이 뜻은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싶은 것들을 영영사전을 참고해주는 식으로 점점점 이제 영영사전의 어떤 그 활용 빈도를 높여가는 전략으로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 제가 또 추천드리는 그런 영영사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영한사전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한사전 사실 크게 두 맥락밖에 없어요. 네이버 사전하고 다음 사전. 이렇게 영한사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혼합해서 쓴다라는 느낌으로 먼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각각의 사전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다르거든요. 먼저 네이버 사전을 살펴보면 뭐 이런 거죠. 조금 뭐 어려운 단어 같은 거 찾아볼까요? appreciate 뭐 이런 단어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일 위에 보면은 단어 나오고요. 별 2개라는 거는 그만큼 많이 쓰였다, 빈도수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뜻을 위에다가 이렇게 먼저 한번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사전을 딱 덮지는 않으시기를 바라요. 왜냐면은 뒤에 그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특히나 뭐가 있냐면, 자, 네이버 사전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안 그런 단어들도 있는데 한 번 검색에 여기 보면 옥스퍼드 사전 있고 동아출판사 있고 YBM 교학사, 슈프림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전들을 이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앱에서도 그게 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되네요. 앱으로 가셔도 똑같이 사전들을 바꿔서 검색을 또 해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전마다 뜻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한 번 검색에 여러 개 사전을 다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옥스퍼드의 뜻을 보다가 내가 지금 말하자면 찾고 있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곧장 그냥 클릭 하나로 동아출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거랑 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 네이버 사전에 뭐랄까요, 정리하는 방식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종종마다 해가지고는 사전의 어떤 형식이 좀 바뀌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요, 네이버 사전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타동사, 자동사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행형으로는 쓰이지 않음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동사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옆에다가 많이 적어놔줘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뜻도 보면 보통 진행형으로는 쓰이지 않음 이런 걸 이렇게 적어놓는 거. 이런 게 되게 꿀팁이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제일 위에 있는 그냥 요것만 보고서는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이 단어를 반도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가 뭔가를 해석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나중에 가서 이 동사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밑에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자동사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나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네이버 사전의 장점이라기보다 네이버 사전 안에 있는 옥스퍼드 사전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동사형, 파생형 이런 것도 굉장히나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네이버 사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사전이 제가 처음으로 찾아보는 사전이에요. 제가 어떤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네이버 사전으로 그거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다음 사전인데 다음 사전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appreciate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것도 뭐 위에 별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표 뜻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돼 있죠. 그리고 뭐 밑에 기본형, 과거형, 현재분사, 3인칭 단수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모든 사전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자, 그 밑에를 보면요. 얘도 잘 정리는 해놔줬어요. appreciate 다음에 목적어를 취한다? 그럼 얘가 타동사라는 거고,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네이버의 옥스퍼드 사전에서 짚어드렸었던 뭐 진행형으로는 쓰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여기 지금 당장 뭐가 없어 보이죠? 근데 또 여기 보면 오히려 이런 건 또 잘 나와 있어요. appreciate 다음에 목적어가 들어가는데 대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WH절, 뭐 what절이나 where절이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그 구조적인 거는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appreciate 다음에 doing 해서 ing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진행형으로는 또 쓰이지 않아라는 정보는 없단 말이죠. 포인트는 그래서 하나의 사전만을 우리가 완전히 신용해가지고는 그것만 쓰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다음 사전도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다음 사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저것 정보가 되게 많은데 그 정보가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특히나 동사 같은 거 보면요. 한 단어 밑에 뜻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2번, 3번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1번 안에만 해도 뭐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다. 근데 이해하다가 있어요. 가치를 평가하는 거랑 이해하는 게 무슨 상관이지? 그래놓고 진가를 인정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음미하다까지 있대. 그럼 이 동사들의 뜻은 왜 묶여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음 사전은 정리가 덜 돼 있는 것 같은 그냥 많은 정보를 뭉텅이로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해서 제가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간단히 먼저 이렇게 좀 살펴보는 느낌으로 그 네이버 사전 옥스퍼드를 활용한다고 봤을 때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 제 개인적인 쓰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하나의 사전만에 말하자면 우리가 몰입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먼저는 영안사전이었고 그리고 영영사전도 있잖아요. 영영사전. 영영사전은 참고로 muldig이라는 MULDIC라는 혹시나 그거 아시는 분들 아까 그 영상 보셨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댓글에 같이 한번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muldig이라는 크롬 브라우저의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요게 그 멀딕이라는 거거든요. 요걸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검색창이 하나 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원하는 단어들을 검색하면 멀딕 써가지고 동사를 검색을 하면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창이 빠바바바바바박 나와요. 이거 업데이트 하셨네요. 예전에는 얘가 영영사전만 검색이 됐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구글에서도 검색이 되고요. meaning appreciate에서. 그리고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에서도 검색되고 그 다음에 영영사전들도 함께 검색이 됩니다. 콜린스 코빌드 사전. 얘는 뭐죠? Oxford Learner's Dictionary. 얘는 뭔가요? 얘는 Cambridge Dictionary에서 또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Macmillan Dictionary, Longman Dictionary,
그리고 Merriam-Webster 딕셔너리까지 한 번 클릭한 걸로 지금 이게 늘어가지고 몇 개가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 9개의 사전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걸 활용하시면 한 번에 여러 가지들을 다 검색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좋은 건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그냥 새로운 거를 예를 들어서 뭐 hope 같은 단어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이 창이 그걸로 다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막 무슨 새로운 창들이 뜨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되게 잘 만드셨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건데 포인트는 이 6가지의 영영 사전들 중에서 나머지 좀 지워볼게요. 탭이 너무 많아서 네이버랑 다음 지워놓고 6개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전은 먼저는 콜린 스코빌드예요. 그리고 콜린 스코빌드 사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나 영서당, 영어사전, 영영사전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제가 이만큼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참고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콜린 스코빌드 사전의 장점은 뭐냐면 단어를 문장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희망하다라는 뜻의 동사 hope를 검색한 결과거든요. 해서 이 hope를 자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케임브리지 딕셔너리인데 케임브리지 딕셔너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o want something to happen or be true 해서 무언가가 일어나거나 사실이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적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hope이란 단어가 좀 쉬운 단어다 보니까 여기 적혀있는 단어가 쉬워서 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언제나 이게 어려운 동사를 또 우리가 찾을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적혀있는 게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라는 거지? 이게 잘 안 와닿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콜린 스코빌드는 자 한번 읽어볼게요. If you hope that something is true or if you hope for something you want it to be true or to happen, and you usually believe that it is possible or likely라고 hope이란 동사의 뜻을 문장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크게 3가지 장점을 가져갑니다. 3가지나 장점이 있어요. 콜린 스코빌드가 이렇게 단어를 문장으로 설명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장점이 있냐. 첫 번째로는 아까 케임브리지 사전처럼 케임브리지 말고 대부분의 사전들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짧게 말이죠. 그거보다 문장으로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동사 또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캐치하기가 수월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는요.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또는 동사의 어떤 그런 쓰임마저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세요. If you hope 하고 that something is true 라고 여기 적혀 있어 이미.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 hope 다음에 that절 쓰는구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가 막 찾지 않아도 이 동사의 쓰임을 우리는 이미 이 말하자면은 설명글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ope 다음에 that something is true라는 명사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네. that절 나올 수도 있네라는 거 봤고요. 그리고 or if you hope for something. hope 다음에 hope for 하면은 그 다음에 명사를 갖다가 무언가를 희망하다. 이렇게도 이 동사 쓸 수 있구나. 이 동사 같은 경우가 특히나 그런데 단어의 쓰임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안 찾아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뭐가 있냐. 아까 케임브리지 사전에는 없었지만 이런 내용이 참고로 저 케임브리지 사전 좋아해요. 그 설명이 되게 간결해서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는 콜린 스코빌드를 1순위로 추천드린다는 거고 그 세 번째 장점이 뭐냐?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윗줄 같은 경우에는 동사 hope의 뜻을 설명해 준 거고 밑에는 어떤 특징을 설명해 준 거예요. And you usually believe that it is possible or likely 라고 해서 hope이란 동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다. 그런 뉘앙스가 여기 또 담겨 있습니다라는 이런 뉘앙스까지도 이런 문장 안에서 설명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찾으려면 다른 사전들 같은 경우에는 막 밑에 있는 예문 읽고 막 무슨 이렇게 별표돼가지고 그 다음에 적혀있는 것들 읽고 이래야 되는데 콜린 스코빌드에서는 한 문장 사이에 뜻 이해했어요, 쓰임 이해했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뉘앙스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문도 보면요. 예문도 많아서 좋은데 예문 끝에 보면요. 이거는 동사만 쓰인 케이스야. 이거는 동사 다음에 for가 같이 쓰인 케이스야. 이거 다음에는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쓰인 케이스야. 이거는 동사 다음에 대절 쓰인 케이스야. 뭐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예문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까지도 이렇게 꺽쇠 괄호라고 하나요, 이거? 상자 괄호 해놓고서는 또 설명해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나 사실 사전의 완성도로서는 콜린 스코빌드가 엄청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면은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영어 원서를 읽으실 때 영한사전 쓰고 영영사전 쓰고 어떤 수준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되 어쨌거나 영한사전 쓸 때는 네이버와 다음이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섞어서 써주시고 영영사전으로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6개 사전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콜린 스코빌드니까 콜린 스코빌드 예문들을 참고해서 이제 그 사전 쓰시는 것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구글이에요. 아까 멀딕으로 검색했을 때도 구글이 앞에 떴었는데 이 구글은요 그냥 다른 사전들하고의 쓰임이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다른 사전들은요 이거는 콜린 스코빌드고 케임브리지고 다른 사전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우리가 구동사라고 부르는 또는 수거라고 부르는 한 단어가 아닌 여러 단어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에 그것들이 검색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구글은 그런 표현들과 함께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내가 공부한 이 단어가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구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뭔가 검색해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구글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전혀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구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단어를 찾고 싶다. 그럼 그 단어를 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meaning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리고 칩니다. 그러면 먼저 구글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전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한국어 검색 결과만 검색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도움말 해놓고서는 한국어 검색 결과만 검색합니다라고 뜨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검색 결과들을 못 보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 설정에 가셔서요. 오늘 진짜 구체적입니다. 그죠? 환경 설정에 가셔서 언어를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바꿔주세요. 저장되었습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구글로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거 됐을까요? Hope, meaning 칩니다. 그랬더니 다른 검색 결과가 떴죠. 다른 검색 결과가 떴죠. 요거예요. 구글이 추천해주는 사전에서 내가 검색한 단어의 어떤 그 뜻들을 곧장 이렇게 또 보여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쁘지가 않은 게요. similar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어떤 그 유의어, 유사어 같은 것들도 막 보여주고요. 약간 다 모든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요. 케임브리지도 나오고요. 메리 웹스터 것도 나오고요. 뭐 dictionary.com 것도 나오고요. 뭐 롱맨 콜린스 아까 이제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검색해봤던 거 이런 것들도 밑에 검색 결과로 뜨기는 해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써주실 수가 있고 근데 포인트는 뭐다? 얘는 그 수거마저도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글에서 찾을 거냐면요. 똑같이 meaning이라고 칠 건데 내가 원하는 거를 따옴표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서 look for 하고 따옴표를 닫아요. 그리고 meaning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구글 검색할 때 이 따옴표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정확하게 이거를 원한다라는 힌트를 구글에게 우리가 주는 게 돼요. 이 따옴표가 없으면요. look을 검색할 수도 있고 for를 하기도 하고 look for를 함께 검색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 look out for를 검색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구글이 네가 원하는 게 이거야 막 알아서 혼자 생각을 해줘. 그러다 보면 엉뚱한 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따옴표를 딱 해주면 야 있는 그대로 요것만 검색해줘 라고 우리가 힌트를 주게 된다는 거죠. 해서 이렇게 쳐보면 look for 해서 자 요거는 이제 look이 나왔죠 사전이. 근데 밑에 보면요 어쨌거나 look for의 뜻만을 보여주는 그런 웹사이트들을 보여줍니다.
줍니다. Look for something, look for somebody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맥밀런 딕셔너리였지만 어쨌거나 look for 이렇게 딱 찾아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롱맨에서 어쨌거나 또 look for 이렇게 나와주는 거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포인트는 이런 표현들까지 우리가 수거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구글에서 따옴표 안에 넣어서 검색해 주시면 그러면 그 따옴표 안에 들어간 표현을 설명하는 페이지를 얘가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사전에 가서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글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게 있어요. 이렇게 검색하면요. 바로 미치죠. 0.5초 만에 4억 4,900만 건의 결과를 내가 검색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의 빈도수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빈도수를 체크하고 싶으면 미닝 같은 건 빼는 게 낫죠. 이렇게 보면은 5억 3,100만 결과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쓰인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잠깐 언급이 됐었던 zero in on 같은 거 찾아볼게요. 이거는 얼마나 쓰이나 하면은 지금 0.36초 만에 700만 건을 검색했다고 나오죠? 엄청 쓰이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동사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말하자면 과거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진행형으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그냥 zero in on 이 단어 이 알파벳 그대로의 쓰임만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800만 건의 검색 결과가 나온 거면 이건 엄청나게 쓰이는 거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팁이 되는 게요.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실 때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맞나? 물론 그 문장 그대로를 넣어서는 검색 결과가 안 나오겠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나 약간 그런 구동사 같은 것들이 궁금하시면요.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따옴표 넣어가지고 넣어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쓰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넣어본 다음에 그리고 밑에 무슨 검색 결과가 나왔지? 이런 것들을 봐줌으로써 약간 내가 의미했던 그 맥락으로서 이 표현들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쓰는구나 같은 걸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자체 첨삭을 할 때도 활용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어 공부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사전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눴잖아요. 그러면 사전으로 내가 단어를 찾아봤다는 거 그걸 우리가 외워줘야 되겠죠. 그런데 요것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원서 읽기를 난 하고 싶은 건데 단어 외우다가 내 모든 시간이 다 가버리고 사실 단어 외우기가 막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거 재밌어 못하겠어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원서 읽기마저도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원치 않는 결과에 도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단어 공부 전략 첫 번째로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어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내 어휘력이 아직 이만큼 좋은 상태는 아니니까 내가 어떤 단어들을 매일 찾았으며 어떤 단어들을 공부할 것인지 등등을 기록을 해보는 거 이게 좋거든요. 내가 뭘 공부해 왔구나라는 기록으로서 나중에 뿌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어쨌거나 복습을 함으로써 내 학습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단어장을 만들 때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원서를 읽으면서 여러 단어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찾아본 모든 단어를 다 단어장에다 옮겨 적고 그거를 내가 다 외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원서 읽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건 원서를 읽는 거지 단어 외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그거를 찾아보는 것과 그 찾아본 단어 중에서 무엇을 외울지를 가려내는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가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팁은 그래서 내가 찾아봤다고 모르는 단어가 지금 이 페이지에 24개가 나왔다고 24개를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내가 몇 단어를 외울지도 정해놓으시면 더 좋아요. 내가 100단어를 찾아보더라도 책을 덮고 외우려고 딱 집중하는 그런 단어의 수는 뭐 하루에 5개다, 10개다 이런 식으로 그게 현실적이고 그래야 꾸준히 원서 읽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내가 100단어를 찾았는데 5단어를 외운다고 쳤을 때 그 5단어 뭘 외울지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요? 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유독 이 단어가 엄청나게 반복돼.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많이 되는 단어는 내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단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이 많이 되는 거. 두 번째로는 내 느낌적인 느낌을 믿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더라. 또는 내가 나중에 영작을 할 때 그게 스피킹이 됐든 라이팅이 됐든 이 단어
쓸 것 같아, 활용성이 높은 것 같아라고 판단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는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 내가 지금 이거 찾아서 딱 외워놓으면 앞으로도 읽을 내용이 계속 반복될 테니까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해서 반복되는 걸 1순위로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내 스스로의 기준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공부를 해주시되, 그 와중에도 어쨌거나 품사적으로 봤을 땐 동사를 먼저 외워주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한 단어를 어쨌거나 외울 거라면 동사입니다. 우선은 동사예요. 왜? 동사는요, 영어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명사는 내가 그걸 몰라도요, 유추해서 읽어 내려갈 수라도 있어요. 형용사 모르면요, 뭐 문장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게 완전히 막 무슨 핵심적이어가지고 내가 문장을 잘못 오해해서 내용을 거꾸로 알고 있다든지 라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어쨌거나 걔는 적습니다. 부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동사는요, 몰라버리면 문장의 뜻을 이해를 완전히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유추도 불가하고요. 그리고 이 동사의 뜻은 찍을 수도 없습니다. 동사의 뜻을 찍게 돼서 내가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정말 내용을 100% 다르게 기억해버리는 그런 가능성마저도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품사로 따지면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힌트는 모든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골라라. 골라서 외워라. 100개를 찾아도 5개, 10개, 오늘은 몇 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외우세요. 찾는 걸 다 외우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자, 훑어 보는 것처럼 쉽게 이 단어는 이 뜻,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자, 단어장 만들 때 주의할 것 두 번째. 내가 그래서 이렇게 5단어를 외우기로 했단 말이죠. 되게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사 골라가지고, 자, 오늘은 내가 이 5개를 외울 거야 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어휘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뭐 저를 포함하는 거겠죠. 그냥 쭉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머릿속에 꽤 많이 남습니다. 왜냐면 비슷한 단어들을 이미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 외운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경험이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봐도요, 아, 이거 뭐 내가 알고 있는 걔랑 되게 비슷한 단어는, 이런 식으로 막 노력하지 않아도 단어 외우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단어 외우기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점점 더 쉬워집니다. 점점 더 쉬워져요. 지금 단어 외우는 게 어려운 것만큼이나 계속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영어 원서 첫 페이지부터 제대로 읽기, 그러니까 영어 원서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거나 내가 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한번 옮겨 적어 보는 거, 이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옮겨 적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막 옮겨 적으시면 안 돼요. 외우려는 그 의식적인 노력은 들어가야죠. 근데 그 와중에도 모든 걸 옮겨 적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appreciate라는 동사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뜻이 4개 막 5개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뜻을 막 다 옮겨 적으시는 거죠. 이 사전에 모든 페이지를 다 옮겨 적어요. 근데 그걸 5단어 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1시간 막 갈 수가 있어요.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이마저도 걸러내세요. 원서를 읽다가 100개의 단어를 찾아봤더라도 그 중에 골라서 외우시는 거예요. 5개면 5개, 10개면 10개. 근데 그 고른 단어들을 단어장에다가 옮겨 적을 때도 모든 걸 옮겨 적는 게 아니라 골라서 옮겨 적으시라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적고, 이거를 막 엄청나게 열심히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어장 예쁘게 만드는 건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어장 예쁘게 만드는 데 집중이 되면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내용이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기억하는데, 외우는데 신경 쓰시고, 그냥 누구에게 자랑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기억하려고 간단하게 메모 정도 남긴다라는 느낌으로만 적으시되, 그럼 뭘 적냐? 자, 먼저는 이 팁부터 드릴게요. 여러 가지 뜻이 나오잖아요. appreciate란 동사도 아까 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왔단 말이죠. 막 동사인데 뜻이 4가지가 있었어. 그럼 이 중에서 나는 뭘 적을 거지? 내가 이 단어를 이제 아까 원서 읽다가 봤으니까 이걸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 문장에 해당하는 뜻만 먼저 적으세요. 4개 뜻이면 4개 뜻을 지금 당장 다 옮겨 적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지금 내가 읽던 그 내용에 적용되는 그 뜻만 먼저 한번 또 골라 적으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단어를 외울 때
선택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무작정 다 해야지는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고 효율성이 극도로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해서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다 적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금 아까 원서 읽다가 봤던 그 문장에서 쓰인 뜻만 적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뜻들을 꼭 살펴봐 주시고 어쨌거나 머릿속에서라도 외우려고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그 단어의 다른 뜻들 나중에 어디선가 또 볼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때대로 또 찾아보면 되되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한번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넣어주면 다음에 볼 때 또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옮겨 적는 거는 하나만 옮겨 적되 나머지는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그럼 이제 단어장에 뭘 정리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수적인 건 이거죠. 스펠링하고 뜻하고 예문. 근데 예문도요. 사전에 있는 예문을 옮겨 적지 마시고요. 내가 읽고 있던 원서에 그 문장을 옮겨 적어 놓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전의 예문들은요. 맥락이 없는 문장들이에요. 한 문장 안에 이 동사의 쓰임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전의 예문만 딱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예문만 봤을 때는요.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잘 안 와닿고 기억에 안 남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읽고 있는 책의 문장을 적어 놓으면요. 그리고 이렇듯 내가 공부한 단어들의 예문이 다 이 책에서 나온 예문들이야. 그러면 나중에 내가 만들어 놓은 단어장을 쭉 한번 살펴볼 때 예문들을 보면요.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이 예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사용이 됐지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인 거지 훨씬 더 이게 강화돼서 우리 머릿속에 빡 박히게 돼요. 그래서 예문도 사전의 예문이 아니라 읽고 있던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약간 옵션으로는 유의어를 적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유의어까지 적으실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시다면 그러면 사실 효율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단어를 외우는데 1분, 2분 더 걸릴 수 있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빵 터져가지고 이거 내가 저번에 봤던 그 단어 그거의 유의어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어느 순간 다 연결되는 순간이 와요. 근데 옵션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역시나 옵션이에요. 옵션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음 기호. 단어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발음 기호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발음 기호는 적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지 마시고요. 그냥 어쨌거나 검색을 해보셨을 테니까 그때 한번 들어봐 주시는 거. 그걸로만 대체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필수예요. 이건 필수인데 품사도 같이 적어주세요. 내가 지금 참고한 이 단어의 이 뜻이 어떤 품사다. 품사도 같이 적어주세요. 이건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 건데 단어의 제대로 된 품사를 기억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독해를 제대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품사 얘기까지 할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해보겠지만 단어장에 스펠링, 뜻, 예문 그리고 뜻을 적을 때 간단하게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정도 적어주시는 거 나중에 가서 역시나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자 주의할 것들 여기 사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품사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beautiful이라는 형용사를 보셨으면요. 형용사 적고 그리고 아름다운이라고 뜻을 정확하게 적고 그걸 외우셔야지 beautiful이란 단어를 아름답다라고 동사처럼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형용사 뜻을 동사처럼 외워놔요. 아니면 동사의 뜻을 부사처럼 외워놓는다든지. 이래버리면요. 나중에 영작을 할 때 막 다 헷갈립니다. beautiful은 분명히 형용사인데 동사 역할을 못하는데 이걸 막 동사 자리에 쓰고 이래버리니까 품사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뜻을 적을 때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이라고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막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적지 마시고 품사를 기억하셔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게 한 단어가 보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 다 옮겨 적지 마시라고 했죠. 어쨌거나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해당되는 뜻만 딱 옮겨 적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단어 외우는 이거에 우리가 함몰돼 버리면 영어 공부가 너무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그 대신에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만 싹 뽑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단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나머지 뜻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뜻들을 보면요. 이게 어느 정도 이 어떤 그 뿌리로서 모든 뜻들이 연결돼 있다는 걸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아까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던 건데 appreciate라는 동사 다시 한번 볼게요. 뜻을 보면요. 약간 맥락 없어 보입니다.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뜻이 있고요. 고마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인식하다라는 뜻이 있고 가치가 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겪은 어떤 그런 케이스인데 appreciate란 동사야말로 동사 4개의 뜻이 너무나 다 상관없어 보여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논리적이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묶어보시는 습관을 가져보시라는 거죠. 논리적이지 않아도 좋아요. 이게 남들에게 이래서 이게 이런 뜻이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강사가 아닌 이상. 내 머릿속에만 남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미지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어주셔도 되는데 참고로 얘는 어느 정도 논리적인 설명이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 단어를 공부할 때 나왔던 예문이 여기 보면 진가를 알아보다 이런 거 나올 때 다이아몬드의 값을 평가하는 거 요런 거를 묘사할 때 우리가 appreciate라는 동사를 쓴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언뜻 보면요 깨진 유리랑 비슷해요. 언뜻 보면요 깨진 유리 덩어리나 다이아몬드나 특히나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가 가공되기 전에는요 이거 깨진 유리보다도 안 예쁩니다. 되게 투명하지도 않고요. 뿌얘가지고 이거 무슨 돌이에요. 진짜 돌이에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을 자 보세요. 이해하는 사람이 여기는 이제 인식하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인식하다라는 뜻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사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왜 떴죠? 자 여기서 appreciate를 보면 이거 뜻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이 요렇게 요 뜻만 먼저 볼게요. 알아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돌을 보고 얘는 다이아몬드네 알아주면 이걸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가치를 진가를 알아본다는 뜻이잖아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 길을 가다가 아야 해가지고 내가 뭘 밟았어요. 그래서 들어보았는데 유리 조각인 것 같은데 보니까 실제로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야. 내가 가다가 다이아몬드를 밟았어.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환영할 만한 일이겠어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라는 거 유리 조각이었을 때는 돌덩어리였을 때는 얼마 안 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가공해가지고 딱 예쁘게 만들면 그럼 그 가치가 오를 거 아닙니까? 요런 식인 거예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만이라도 좋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되게 서로 막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단어들의 뜻들도 머릿속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이런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뜻들을 개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appreciate라는 동사의 4가지 뜻을 4개 다른 어떤 그런 항목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appreciate라는 동사 안에 요 4개 항목이 속해 들어가는 다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서 머릿속에 남기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외워지셨죠? 약간 이래서 단어를 잘 외우려면 어느 정도의 상상력 어떤 약간 작가로서의 그런 능력치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단어를 외울 때 여러 가지의 뜻을 하나의 이미지로서 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말했던 부분인 거예요. 마인드맵 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약간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니까 얘가 이런 뜻도 되고 이러니까 제가 저런 뜻도 되지 라는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안미희님이 9살한테도 이 방법 알려줘도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9살 아이들은 뭐랄까요? 이미지화해서 단어 외우는 건 당연히 좋은데 그 이미지화를 엉뚱하게 해가지고 아이가 엉뚱한 단어를 잘못 외우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만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말하자면 다이아몬드를 알아봐야 되니까 뭐 진가를 알아보다 다이아몬드 가공하면 가치가 오르다 다이아몬드를 내가 주웠네 감사네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알아보다까지는 좋아. 근데 다이아몬드 가공을 했는데 가공을 하면은 비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치. 그래서 appreciate가 사치하다라는 뜻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외우지만 않게끔 옆에서 봐주신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도 이미지로서 뭐 단어 외우는 거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어 원서 공부 방법의 마지막은 스피킹까지.
스피킹까지 일석이조를 노리고 우리가 영어 원서를 읽는 방법인 겁니다. 어쨌거나 영어 원서를 읽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독해력 늘어요. 독해력은 당연히 늘겠죠. 그리고 어휘력도 앞에서 설명드린 사전 활용해서 단어 공부 잘하면 당연히 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 영어 실력은 확실히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 원서만 읽었다고 했을 때 내가 스피킹이 될까요? 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8살, 9살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에 대한 노출만으로도 이 스피킹까지 터지는 게 가능합니다. 그 언어를 배우는 걸 담당하는 그 뇌의 영역이 아직 닫히지 않은 아이들은요. 노출만 해줘도요. 영어의 어떤 규칙, 문법이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오디오북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들려주면요.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요. 영어 소리를 우리나라 말로 필터해서 듣는 게 아니라 영어 소리를 영어 소리 있는 그대로 듣기 때문에 흡수가 훨씬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8살, 9살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원서 읽기를 포함해서 그냥 영어 노출을 시켜주면 그게 뭐가 됐든 원서 읽기여도 스피킹으로까지 꽃을 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스피킹까지 하려면은 의식적인 노력이 좀 따라와 줘야 돼요. 그리고 8살, 9살 미만의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읽힌다고 그럼 그게 또 꼭 100% 확률을 가지고 스피킹으로 꽃이 필 거냐면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마다의 말하자면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원서 읽기가 됐든 뭐 미드가 됐든 많은 노출을 통해서 스피킹까지 꽃을 피려면 이 노출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근데 그 양 자체가 살짝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모든 분들이 다 적용하실 수 있는 학습 방법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첫 번째로는요. 원서를 읽을 때 읽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묵독과 낭독이 있는데 이 2가지를 적절히 섞어주시는 걸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묵독을 하면 뭐가 좋고 낭독을 하면 뭐가 좋은지 이 차이가 뭔지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낭독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낭독은 소리 내서 내가 읽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소리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아웃풋 하는데 그 영어 소리를 내가 발음하는 데를 말하는 거겠죠. 해서 영어 소리를 내가 내는데 익숙해지는데 낭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사실 영어 발음이라는 건요. 이해하고 있는 거랑도 상관없이 이 입 모양, 입 구조가 그 발음을 낼 수 있는 근육들을 가지고 있는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입 구강 근육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고 낭독을 하다 보면 어쨌거나 내가 계속 그 근육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발음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적혀있는 대사가 됐든 문장들을 내가 소리내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발음을 하는 연습뿐만이 아니라 스피킹의 모의 연습의 효과까지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스피킹 연습이라고 제가 적지 않았어요. 스피킹은 모의 연습이에요. 왜냐면 스피킹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잖아요. 적혀져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마치 내가 그 말을 하는 것 마냥 스피킹 모의 연습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 읽기와 스피킹을 하는 것까지 내가 꼭 함께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낭독은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됩니다. 포인트는 낭독만 하는 거는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낭독은 소리를 내서 읽다 보니까요. 읽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뇌를 CPU라고 봤을 때 이 뇌가 처리해야 되는 우리 CPU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정보가 많아요. 먼저는 글자를 봐야 되고요. 뜻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단어의 발음을 내가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끄집어 와서는 소리를 내야 되고 근데 그 사이에 이 발음이 또 말하자면은 뭐랄까요? 내가 자연스럽지 않아. 내가 이 영어를 소리 내는데 익숙하지 않아. 그러면 연음이라든지 등등 고려할 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내 발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 것까지 내가 이 CPU가 담당할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해요. 보편적으로 낭독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텍스트의 의미 자체에 집중하는 집중도가 떨어져서 어려운 텍스트를 낭독해서 읽으면 그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보편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종종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영어를 지금까지 11년 가르치면서 그런 분들을 몇몇 분 만나봤는데
묵독을 하면은, 묵독은 이제 그냥 소리 안 내고 내가 눈으로만 읽는 거잖아요. 묵독을 하면 텍스트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낭독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의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말을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떠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어려운 지문을 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능을 혹시나 보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수능을 아직 안 보신 친구들이라면 시험 볼 때를 생각하면 되겠죠?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뭐 시험장에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리내서 읽지를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낭독과 우리가 어려운 지문을 이해하려고 입을 움직이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내는 그건 낭독이 아니에요. 입을 마치 읽듯이 움직이면서 소근소근 되는 소리로, 그건 낭독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낭독은 진짜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읽는 거죠. 예를 들어서 My name is Nate the Great. I am a detective.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게 낭독이지. My name is Nate the Great. I'm a detective. 이런 식으로 읽는 건 이건 낭독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말도요, 우리가 어려운 지문을 읽으려 그러면요, 낭독 안 합니다. 묵독으로 읽거나, 아니면 묵독에 플러스 입을 같이 움직여주거나, 아니면 플러스 조그만하게 소리를 낼 뿐이지, 막 또박또박 읽을 때 나는 더 이해가 잘 돼요, 이런 분은 아마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묵독의 장점은 그럼 뭐냐면요, 뭐 장점이 아니에요. 이건 묵독의 특성인데, 어려운 텍스트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묵독을 하려는 그 텐던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묵독이 더 빨라요. 또 소리를 내서 읽는 건 어쨌거나 소리를 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읽어 내려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막 래퍼가 돼가지고 막 미친 듯이 빠르게 읽지 않을 거면 낭독을 해가지고는 빠르게 지문을 읽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묵독은 소리를 안 내고 눈으로만 타다다닥 읽어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읽는 속도 자체를 비교하면 묵독이 더 빨라요. 그래서 수능에서 말하자면, 아니면 토익에서, 토플에서, IELTS에서 독해 지문을 읽어 내려갈 때 당연히 묵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려운 지문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난 낭독할 거야, 이거 되게 안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포인트는 쓰는 경우와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섞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점점점 영어의 실력이 높아질수록 묵독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내가 발음이 좋아요. 그럼 낭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발음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낭독을 해야지 라는 어떤 그 발음 훈련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면, 이미 나는 꽤나 어려운 수준의 책들을 막 읽거든요. 그러면 굳이 낭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낭독의 비중을 좀 많이 두시고요, 내 수준이 향상될수록 낭독의 비중을 줄이고 묵독, 그 대신에 묵독을 한다는 거는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지문을 읽고 더 어려운 지문을 읽는다는 거겠죠.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인데, 오디오북. 원서 읽기를 하면서 내가 스피킹까지 일석이조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할 때 오디오북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건 필수입니다. 내가 진짜 독해만 잘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디오북만큼은 꼭 한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두 가지. 오디오북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활용법입니다.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일반적인 거예요. 먼저는 원서를 읽고, 그리고 읽은 내용을 이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묵독으로, 눈으로 따라 읽습니다. 마치 영화의 자막 읽듯이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우리가 노리게 되는데, 근데 그 두 가지 효과가 너무나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읽고 있는 텍스트와 듣고 있는 소리를 계속 매칭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이 단어가 이렇게 읽히고 이 단어가 이렇게 읽히는데 여기 연음이 있구나, 이런 게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게 계속 정보가 쌓이면서 결국 우리 리스닝을 해 나갈 때 영어 소리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게 돼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디오북을 안 써버리고 단어를 찾는데도 발음 키워 신경 안 쓰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 단어를 평생 이렇게 외워왔어요. 근데 나중에 원어민이 말하는 거 보니까 엉뚱하게 저렇게 막 소리내서 읽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이걸 깨달으면 다행인데 못 깨달으면 못 듣고 못 이해하고 내가 말했을 때 상대방도 못 알아듣고 막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혹여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발음들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어쨌거나 오디오북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묵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읽을 때는 되게 천천히 읽었어요. My name is
Nate the Great. 뭐 이런 식으로 읽었다고 봤을 때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내가 묵독으로 읽다 보면 강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 오디오북의 속도에 맞춰서 내 눈이 움직이게끔 그걸 통해서 우리는 WPM의 향상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WPM이 뭐냐면 words per minute. 1분에 몇 단어를 읽는지에 대한 그 유닛, 측정치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WPM이 보통 120 내외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빠른 거는 웬만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은 더 낮을 수는 있지만 어려운 책이라고 해가지고 막 150 넘게끔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본 뉴베리 시리즈까지의 난이도 중에서는 없어요. 근데 WPM 150이 그럼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제가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오프라인이든 뭐 온라인이든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WPM이 묵독을 했을 때요. 7, 80이에요. 7, 80. 100을 넘기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디오북에서 나오는 이 WPM, 저 사람이 이 단어들을 읽어주고 있는 속도는 1분에 100단어 이상을 읽어주고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눈으로 따라가면 내 WPM이 처음에 70, 80이었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게 점점 올라가서 오디오북 수준에서 WPM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WPM을 높이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내가 빠르게 읽고자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오디오북의 속도라든지 등등 밖에서 제어해주는 게 있어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오디오북이 우리에게 또 해줄 수 있는 도움이라는 거죠. 해서 먼저 원서 읽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는 겁니다. 마치 모처럼 영화나 미디의 자막 읽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더 내가 오디오북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디오북 들으면서 낭독하는 연습도 해볼 수 있고요. 최대한 저 성우의 발음과 똑같이 노력하면서 아니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여러 번 반복했다? 그러면 이제 책 덮고 오디오북만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쉴 때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읽은 내용의 오디오북이면요.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이해 못했을 오디오북이어도 내가 읽은 내용을 읽어주는 오디오북이면요. 내가 공부한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잔상처럼 이게 또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재밌거든요. 이런 식으로서 활용을 해주시는 거 이건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라이브 벌써 11시 반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주무셔야 될 테니까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영상은 아마 금요일쯤 해가지고 이제 영사장 TV에 또 편집본으로 해서 올라가게 될 텐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일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